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 제가 이제 오후에 제 개인적인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오후 영상은 오늘 찍지를 못하고, 제가 가능하면 내일,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이제 되고 있어요. 주말에는 두 편을 못 올리고, 제가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뭐 일요일도 하루에 한 편이라도 이제 찍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하고 정보 공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BTW 저스틴 님이 써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비트메인이 상장 후 앞으로는 채굴 회사라기보다 AI나 4차 산업 관련 비즈니스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트메인은 주식 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B캐시의 가치도 같이 오를지 의문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금 조달 목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 후 버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단톡방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를 무제한히 버린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제 먼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디까지나 일단 이번에 비트메인이 그 이스라엘 지사를 정리를 했어요. 네, 이스라엘 지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비트메인 사업 재조정위에 이스라엘 지사를 접는다. 12월 11일자 기사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했던 일은 그 AI 관련된 이 개발, 비트메인 커넥트 BTC 채굴 풀과 그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하기 위해 개설된 이스라엘 지사를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했고, 직원이 뭐 20 몇 명 있었다고 했는데 23명의 직원하고 거기 이제 센터를 이끌던 센터장까지 같이 이제 기업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비트메인은 그 채굴기를 판매하고 채굴을 해서 성장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사업이 잘 됐을 때 부수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4차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로 이 이스라엘 지사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 그 비트메인 회사를 봤을 때 얘네가 다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결국에 원래 비트메인이 하던 사업인 채굴기 판매와 채굴하는 사업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신규 인덱스 론칭하고 이제 기관형 거래소 에리스X 투자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주의 이제 왈라왈라 지역에 그 채굴장을 오픈을 합니다. 오픈하고 지금 채굴기를 그 비트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 엔트마이너 DR5 이 채굴기를 이제 2019년 1월 8일에서 15일까지 이렇게 이제 선적을 해서 배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코인니스 기사였었는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 산하 채굴기 브랜드 엔트마이너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형 채굴기 엔트마이너 DR5를 출시를 발표했다. 해당 채굴기 재원은 해시파워 이렇게 되고, 예, 평균 소비 전력하고 그다음 판매는 다음 달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출고가는 19,000위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11월 20일자에는 19,000위안에서 뭐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트메인 들어가 보니까 1430달러예요. 1430달러니까 300만원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제 채굴 쪽은 잘 몰라서 실제 이제 비트메인에서 판매하는 판매가랑 이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뭐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가격이 다운된 것처럼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서 그런 건지 이렇게 보이고, 일단 이 신형 채굴기가 이제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접수를 받는 거죠. 접수를 받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배송 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12월 말에 판매하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판매되는
이 신형 채굴기를 과연 사람들이 이 가격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저는 얼마만큼 팔리겠느냐. 지금 갖고 있는 채굴 장비도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똥값에 팔고 있잖아요. 뭐 거의 제로죠, 제로. 왜냐면 320만원에 샀던 채굴 장비를 32,000원에 파는데 인건비가 이제 들기 때문에, 떼내는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로에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게 비트메인에서 이 가격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채굴 장비를 300만원에 팔았을 때 살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도 좀 다운시켰으리라 보여지고, 만약에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채굴을 안 해봤지만 지금 이 1430달러가 이 다 가격이다 라고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살 것인가. 물론 이제 전기세가 낮은, 전기료가 낮은 지역에 있는 뭐 러시아라든가 뭐 유럽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사서 채굴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지금 중고 채굴 장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완전 거의 뭐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그걸로 채굴을 하지, 굳이 이거를 이 가격 주고 채굴을 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얘가 채굴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는, 지금 이 가격에서는 결국 수요를 창출해내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비트메인이 신형 채굴 장비 DR5를 팔기 위해서는 저는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올 연말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실제 이게 얼마큼 판매가 될지 한번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를 이 비트메인이 팔아서 이 AI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배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자신들이 원래 하던 비트메인에서 판매하던 그 채굴기를 판매량을 끌어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그게 낫지. 굳이 어떻게 보면 이 AI 뭐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성공한다는 어떻게 보면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거니까 그냥 개발비만 쏟아붓고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한 부분으로 가려고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형 거래소야 확실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래소들은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실제 되는 이런 거래소 사업이라든가 뭐 신규 인덱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채굴 사업을, 오히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돈이 되는 사업을 집중하려고 할 거지, 좀 불분명한 사업에 이 비트메인이 배팅을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멜로우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경험을 써주셨어요. 작년 상승장 때도 저희 회사 사람들 중에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 저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당시 회사 점심시간만 되면 식당에 모여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카페에 가도 비트코인에 관한 주제의 대화가 많이 들렸다고 하는데, 저는 체감은 잘 되지 않았고 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아도 젊은 사람들이 웹툰이나 게임 화면을 주로 켜놓고 보고 있었지, 빗썸, 업비트 등등 거래소 화면 보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앞서 설명해주신 14년도 기사와 제가 느낀 개인적인 17년도 전고점 때 분위기를 봤을 땐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진정으로 대중화되는 시기는 은행에서 크립토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거나 카페 등의 상가 메뉴판에서 암호화폐 시세표를 걸어 놓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제가 좀 약간 잘못 오해를 해서 적었는데 댓글을 지금 보니까 멜로우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단톡방을 이렇게 해서 아는 지인분들한테 계속 이제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한테 문의도 많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주변에 이제 코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관심 없다. 지금은 관심 없고 지금 뭐 어디 가도 사실 암호화폐 일단 당장 저한테 암호화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이거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전화가 오지, 이거를 지금 이거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담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거 경험담이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저스티스 린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증권 거래소랑은 프로그램 구축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 많이 어렵다고 그러더군요. 뇌피셜인데 벡터의 연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정성과 보안성 그리고 플랫폼 충격에 대한 보안 강도 등의 제3자 검증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요. 참고로 거래 플랫폼의 보안 강도 감사 및 검사하는 유명한 글로벌 업체도 있습니다. 현존 거래 플랫폼 중 보안 강도 최고점을 받은 법정화폐 금융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가 아마도 1월 말쯤에 메인 런칭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혹시 이 거래소가 어딘지 좀 알고 계시면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답글은 써주시지 않으셨는데 혹시 거래소를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저스티스 린님은 그 어쩌면 벡트와 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이 1월 말에 메인 런칭일 이 거래소가 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뇌피셜이긴 하신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벡트가 연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쉐어럭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 지금 채굴을 하셨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베트남 하롱에 거주하고 있고 작년 2017년 2월에 현지에서 채굴하고 있는 와이프의 지인을 알게 되어서 이것저것 공부한 뒤에 4월부터 직접 채굴 공장을 운영하다가 올해 가상화폐 폭락장에서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채굴 공장 유지와 공장 정리 후 코인 매입 존버 중에 고민 끝에 실제 4월부터 전기세 등 유지비가 코인 보상을 추월해서 적자가 됐기 때문에 접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올 4월에 공장을 정리하고 현재는 보유 코인으로 존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지금 웬만한 채굴장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채굴장들은 실제 이제 채굴장을 운영하셨다고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개인이 진짜 뭐 한 20, 30대 돌리는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4월 달에 채산성이 악화돼서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채굴 공장들이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채굴기를 자신들이 직접 생산해 낸다거나 비트메인처럼 생산해 낸다거나 아니면 전기료가 자신들이 직접 발전소를 돌려서 거의 발전소 원가 수준의 어떤 전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추운 지역에 있어서 그 냉방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채굴장이 아니라고 하면 다 적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분이 계신데 채굴장을 하고 계신데 그분 이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직 수익인 채굴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가격에서도, 그러니까 $3,000 초반인데 이 가격에서도 수익을 어찌됐든 보고 있는, 왜냐면 전기료가 다른 보통 일반 전기료의 4분의 1 가격이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채굴기들이 지금 중고로 나온 헐값에 나온 채굴기를 이제 비행기로 이제 그쪽 공장으로 보내서 채굴을 하면 거의 뭐 약간이라도 남는 수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 5선에 오지 않았나, 채굴 사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장 정리 시에 이제 현금을 그냥 뒀다가 지금 매집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기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액 매입을 했대요. 왜냐면 채굴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내가 채굴 하는데 적자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채굴 하는 사람까지 적자면 이거는 진짜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4월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일 때죠? 4월달에 그때 이제 매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4월달이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4월달이면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4월달에 4월달에 이제 막 반등이 나올 텐데 이때 아마 이제 4월달 초에 6,00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이때 아마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정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000달러 초반에서 어떻게 보면 4월부터 거의 뭐 11월달 초까지 7개월 동안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채굴장을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재미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때 채굴했던 거를 9,000달러 왔을 때 매도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9,000달러의 선물 매도를 일단 먼저 해놓고 매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채굴되는 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9,000달러 이제 매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또 근데 채굴도 하셨는데 개발도 하시나봐요. 그래서 EOS 기반으로 이제 로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를 운영 중에 계시다고 하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둘러만 보고 말았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말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EOS도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프로그램들 나와서 이런 뎁들이 주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게임 관련된,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러죠? 배팅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많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발자시라고 하니까 그런 좀 일반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개발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때 이제 와사비님이 이오스 뎁을 해서 그 뎁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오스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테이킹을. 그래서 스테이킹이 필요한데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필요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이제 뎁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양의 EOS는 이제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정 관리를 유지를 위해서 그때그때 적당량을 그냥 스테이킹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지금 사이트가 대박 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좋은 그런 뎁들을 개발하셔서 스테이킹도 이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오스 가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경험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박승국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요즘같이 이제 장기 하락장에서 다시 반등한다고 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비관적인 분들을 위해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100위까지 살펴보니 거대 지갑은 최근까지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지갑 생성 이후로 출금은 없고 지속적으로 입금만 하는 거대 지갑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갑 생성 시 거대 양의 입금이 되고 최근까지 소량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지갑들도 있고요. 한번 이제 봐주시면 뭐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 지갑 관련돼서 올린 그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개발자 분이셨는데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우리 지갑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돼서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셨던 이제 개발자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 지갑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거래소 지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지갑을 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위 이제 3% 안에 들어가는 게 95%에서 거래소 지갑을 일정 부분 우리가 빼주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들이 자신들이 이제 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드월렛에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한 곳에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이렇게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마다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지갑을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꿔준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도부터 일정 부분 계속 보관하고 한 번도 빼지 않는 그런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모아 나가고 있는 지갑이라든지 옛날부터 13년도부터 계속 모으기만 하는 그런 지갑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갑들은 뭐 거래소 지갑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고래 지갑일 수 있다. 지금 물론 그 부분은 이게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지갑이라고 써 있는 지갑도 있는데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53,880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 지갑 같은 경우는 2014년도 7월 달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딱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건드리진 않았어요. 한 번도 입출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하늘색 그래프는 비트코인 개수 수량이고요. 이 지금 빨간색 약간 빨간색 이 빨간색으로 나온 이 그래프는 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그 달러 가치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었고 다시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일단 저는 이런 지갑이 뭐 이거를 다 거래소 지갑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2014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지갑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다 거래소 지갑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면 분명히 이제 일부 고래들의 지갑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이 많은 물량을 지금 이 가격에서 안 파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가격에서도 안 팔고 있어요. 진짜 뭐 물론 이 키를 분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키를 분실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저는 지나보면 알 것이다. 나중에 진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우리가 원하는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서 대중들이 참여하는 그 수준이 왔을 때 그때 만약에 이 지갑에서 뺀다라고 하면 이 53,880개를 2014년도부터 갖고 있던 이 지갑의 주인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 때까지 비트코인을 그냥 들고 있었다는 거죠. 한 번도 매매하지를 않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지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지갑들도 있어요. 보시면 보시면 이 지갑 같은 경우는요 계속 매수만 했어요. 계속 매수만 했는데 계속 매수만 했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매수량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왜냐면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쭉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작년 연말에도 비쌀 때도 샀습니다. 샀다가 재미난 건 뭐냐면 11월 15일날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빠지는 그 직전 그날 3,885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근데 이 3,885개가 이 지갑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도 안 되는 물량이고 만약에 이런 물량 3,885개가 나와서 이 지갑이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빠졌다라고 하면 사실 이 물량들 4만 개 아까 이제 고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량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다 팔면 비트코인 가격은 제 생각에는 진짜 10,000원 이하로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이거를 던질 수가 없다는 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려면 적어도 뭐 1억 넘는 가격부터 매도를 해서 팔아야지 평균가 뭐 2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지갑은 하나만 다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좀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지갑인데요. 3R1로 시작하는 그 지갑입니다. 보시면
이 지갑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빠지기 전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또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예. 이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가진 않았는데 먼저 매수를 했죠. 저는 그래서 이때 보시면 8월, 7월 이때 이제 이 지갑에서 매수를 하길래 상승장으로 가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지갑이 산다는 건 앞으로 상승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최근에 2차례에 걸쳐서 팔았습니다. 보시면 4,000개 팔았어요. 물론 4,000개 두 번 팔았지만 7월 달부터 매수한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도를 해서 9월 달에 매도하고 11월 13일 날 하락하기 직전에 뭔가 알았다는 거죠. 알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라기보다는 일단 옮긴 거죠. 옮겨서 뭐 거래소에서 팔았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갑에서 빼냈다. 빼냈으니까 당연히 이제 거래소로 옮겨서 팔았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 또 이후에 만약에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매도한 물량을 주소 담는지 아니면은 이 자기 지갑이 들켰다고 판단을 하면 또 다른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지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쭉 몇 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한 1위부터 20위 안에 거래소 지갑들 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원래 하나도 안 팔던 그런 지갑들은 그대로 홀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는 지갑들도 있었고 계속 매수하다가 빠지기 직전에 11월 13일 15일 날 무슨 고래들끼리 모여서 작전을 짰는지 그 당시에 이 좀 대형 갖고 있는 지갑들 중에 일정 부분씩 매도가 나온 물량이 있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지갑들이 몇 개가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빠지기 전에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은 이미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자신들 이 물량 지금 뭐 4만 개, 5만 개 막 많이 있잖아요. 그 물량들 정리하려면 이 가격에선 전 정리 못 한다는 거죠. 2만 달러부터도 정리 안 했어요. 2만 달러에서 정리 안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2만 달러에서부터 얘네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다 죽자라는 겁니다. 그냥 다 죽자라는 게 뭐냐면 던지면 그 평균가가 자신들이 원하는 평균가로 매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고 나중에 완전 대중화돼서 충분히 자신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충분히 볼륨이 커졌을 때 그때 저는 풀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이렇게 지금 시장처럼 크지 않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거의 이제 좀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을 때 그때 팔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제 송기봉님이 내용을 써주셔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일단 뭐 늑대소년처럼 계속 뭐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데 늑대 안 왔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엔 늑대가 왔습니다. 왔고 실제 늑대가 왔을 때 막 소리 질렀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연기를 계속 할 수는 없다. 계속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언젠간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 ETF,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6월 신청되었다가 거절되고 그 다음에 9월 말로 미뤄졌죠. ETF가 또 9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또 이제 2019년 2월 27일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이렇게 지금 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얘네가 미룰 것인가? 그리고 SEC가 최근에 약간 그 ICO에 대해서 뉘앙스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 전까지는 자신들은 원칙을 고수하고 불법적인 요소, 투자자 보호를 어떤 위하는 그런 요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야 백서에 니들 투자자들 어차피 수익 보존해주는 거 안 써있는 거 확인하고 니들 투자한 거면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유도리 있게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약간 선회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ETF 결정도 물론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런 이벤트나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이벤트에 너무 기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망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도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되면 좋고 되면 땡큐고 안 되면 말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 너무 이것만 기다리다가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 이런 걸 기다리시게 되면 무리하게 또 배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단기 자금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여유 자금 생겼는데 6개월 여유 자금 생겼는데 2월 달에 ETF 이제 발표가 나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벡터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연기가 됐죠. 한번 암호화폐 거래소 벡터는 오늘 11월 실물 계약이 1월 만기 1일 만기 BTC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었다가 다시 이제 11월 22일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24일 벡터 거래소 출범으로 일단은 잡혔는데 이것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밀어봤자 자신들만 손해일 거다. 타이밍을 재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지금 1월달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월, 2월로 일단 단기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해 CCN은 내년 2월 바네크 비트코인 ETF 결정과 1월 100대 비트코인 선물 시장 출범 등 주요 발전에도 불구하고 베어마켓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장의 약세장과 매도자가 시장 지배력을 상실할 때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지금 숏 매도 물량을 치고 있는 그 매도 세력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보통 이제 숏 그 뚜껑 날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력이 들어와서 그 숏 물량을 걷어가는 타이밍이 와야지 저는 이게 끝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숏을 치는 사람들은 계속 학습이 됐습니다. 뭐가 학습이 됐냐면 보세요. 숏을 쳤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랐는데 어때요?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버텼으면 먹었는데 내가 돈만 더 있어서 증거금만 확보됐었으면 뚜껑 안 날아가는데 이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돈을 갖고 모아서 들어왔죠. 또 숏을 칩니다. 또 반복적으로 해요. 몇 번 먹고 하다가 또 저번에 한번 그 6,000달러에서 한번 반등이 쭉 나왔었잖아요. 빠지기 직전에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숏 털린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그때도 내가 증거금만 확보가 됐었으면 숏 친 분들 버텼으면 다 먹었습니다. 더 훨씬 많이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숏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뭐가 학습이 됐냐면 내가 이제 숏을 치면 돈만 있고 버틸 수만 있으면 나는 먹을 수 있다. 요게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이 학습이 된 상황에서 이게 학습이 얼만큼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세장이 거의 뭐 1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1년 동안 학습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은 숏을 치면 버티면 무조건 먹게 돼 있어 라고 이제 길을 들여놨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역으로 이제 올렸을 때 숏 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숏 포지션을 버티려면 돈을 넣어야 돼요. 증거금을. 그래서 어차피 버티면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학습이 된 게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투입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요. 이거 버틸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무조건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숏 친 사람들이 숏으로 단기간은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기간 돈을 버는데 숏 쳐가지고 저는 뭐 큰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있겠지만 거의 못 봤다. 물론 그 특수한 한두 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 순위를 보면 숏으로 번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에 자신들의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그게 이제 복리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큰 돈을 번 거지 숏 쳐서 큰 돈 번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한두 명이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세계적으로 1, 2위 숏을 쳐서 1, 2위 안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하면 결국 숏으로는 큰 돈 못 번다는 겁니다. 어떡하다 숏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다 숏 얘기가 나왔지. 예. 제가 3,000달러 2,500달러 하고 요 얘기 하다가 지금 나왔던 것 같은데 베어마켓 이 얘기였죠. 다만 시장의 약세장과 매도자가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매도자가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지배력
가격이 상실되는 순간 그때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선다. 예, 이렇게 이 얘기하다 굉장히 옆으로 샜네요. 일단 한편 예, 바비리 얘기 이건 제가 그때 방송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이제 했던 얘기들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해보셨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 상태이므로 큰 가격의 하락은 없다고 판단되며 추가 매수 시점 결정은 이 상태의 박스권을 주면서 횡보하든지 추가 하락 시 무조건 매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거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넣기로 여유자금, 생활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충분히 빼놓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투입할 자금으로 넣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써주신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있는 돈 다 배팅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항상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항상 하셔야 된다. 일단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뮤엘님이 써주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단상 이렇게 써주셨는데 짧은 글인데 읽어볼게요. 기축 통화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 엔화, 원화, 유로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나오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도 결국에 이런 기축 통화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써주셨고 달러의 기축은 미국이 존재하는 한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같이 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석유, 금 등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래하는 코인이 나온다면 사기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해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 페트로 얘기를 했잖아요. 페트로 보면 원유 그리고 원유 50% 나머지 금, 은, 다이아몬드 해서 그걸 이제 본위제로 해서 이 페트로를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유 매장량이 얼마가 정확하게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서 우리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기 국가 국민들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 발행한 페트로를 다른 나라 외국 투자자들이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저 같아도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하면 페트로가 저는 살아남는 거는 쉽지 않다. 살아남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베네수엘라 정부에 그냥 꼼수로밖에 안 보여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무진님이 이제 간단한 질문을 써주셨는데 짧게 써주셨는데 코인을 매수하려면 매도 물량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컨대 호재 기사가 나왔을 때는 매도 물량은 적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수일 텐데요. 어떻게 해서 매수할 수가 있는 건지요? 예, 일단 기존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가창에 매도 물량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당연히 깔아놓은 상태에서 나는 이 가격이면 털고 나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매도 물량들을 당연히 먹겠죠. 매수자들이 먹을 거고, 그런 매도 물량을 다 치워버리면 만약에 이 호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 이 가격에 못 팔겠다라고 하면 그 매도 물량을 걸어놨던 것도 치우겠죠. 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호가창이 텅텅 비겠죠. 매도 호가창이 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매수자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으면 물량을 확보하고 싶으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인데 돈이 있는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사겠냐는 거죠. 당연히 호재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호재 기사를 내놓고 호재 기사를 계속 내놓으면서 그 매도자 물량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겁니다.
당연히 악재 기사를 내놓으면서 이거를 가격을 무너뜨리면서 빼면 물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을 때는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고 전고점 넘어갈 때 당연히 뭐 시체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물론 2만 달러까지 가고 지금 이렇게 빠져 있지만 그 2만 달러부터 7천 달러, 8천 달러까지는 그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빠진 겁니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아마 10,000달러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거의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비어있는 상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거기에서는 물론 매도가 당연히 있겠지만 손쉽게 올라갈 거다. 손쉽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6,500달러 지난 이제 우리가 횡보했던 그 6,500달러가 가장 큰 저항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거길 넘어가고 10,000달러, 그 9,000달러, 저번 이제 4월달 5월달 그때 고점이었던 9,000달러 그 라인을 돌파하면 그때는 거의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이미 이제 시장이 돌아선 걸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 물량을 치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이제 물린 물량 자체도 많지 않고 거래량도 많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승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C피플스님이 써주셨습니다. 코인 투자자들한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보여주면서 코인 투자한테 보여주면서 비웃는데 막상 하이먼 민스키에서 말하는 기관은 들어오지도 않았죠. 지금 하락장도 앞으로 올 상승에 비하면 작은 구덩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써주셨습니다. 예. 이 아마 하이먼 민스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 어떤지. 보시면 지금 이렇게 현명한 투자자, 예,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죠.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중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내가 들어왔으니까 난 대중이야, 대중 참여가 했어, 그렇기 때문에 대중 참여하고 이렇게 하락해서 지금 여기 좌절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서 기관 투자자가 자신들이 먼저 포지션을 점령을 하고 취하고 그 후에 기관 투자자가 펀드 상품들을 만들어서 대중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2007년도 6년도 때 막 펀드, 우리나라 바이코리아 하면서 펀드 열풍 불었던 것처럼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때는 은행이든 뭐 증권사든 막 증권사에 보면 아침마다 막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업고 와서 막 이렇게 증권 창구가 완전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대중 참여가 이제 끝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은,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어젠가요?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이 S커브 곡선에서 이 얼리 메이저리티, 이 기관, 초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세팅을 하고 이제 들어오고, 내년 초에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자신들, 미국 국민들한테 먼저 상품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 들어오고, 우리나라 국민들 참여하고, 대중 참여 끝나고 성숙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여기 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로그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로그 적용 안 되면 어때요? 지금 여기 다 평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평평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아마 이제 이때 지금 2010년도부터 이때 평평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평평한 게 아닌 겁니다. 여기 보시면 15달러였던 게
$250까지 상승한 거예요. 이것도 이걸 빼보면 엄청난 상승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워낙 많이 상승해 놓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과거 지금 이 자리는 그냥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완전 바닥처럼. 그리고 2013년도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 자리도 약간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나중에 뭐 2023년이 지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억, 뭐 3억 이렇게 가면 로그를 적용 안 하면 지금 이 위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013년 이 위치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시장 참여했던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요. 이때 시장 참여, 여기 꼭지에 참여한 사람도 부러운데, 꼭지에 참여한 사람도 부러운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2014년도 2월달, 이 바닥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지금 우리 시점을 보면, 우리는 지금 엄청 우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야 이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야 이렇게 쌀 때 산 사람들. 그 대중들이 펀드 상품으로 가입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여러분들 뭐 시장 상황은 좀 재미는 없는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보기 나름이라고. 이 시장 상황을 아까 보시면 누군가는 굉장히 우울하게 보낼 수 있지만 미래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엄청 부러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이거 뭐 희망으로 돌리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가 그랬잖아요. 과거가 반복됐잖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반복됐기 때문에 야 이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은 다를 거다? 예, 역사는 저는 반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또 역사는 반복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